저는 올해로 57을 먹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밀이라고 부르는 새신사라는 직업으로 수십 년을 일해왔는데요.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운데 아들 녀석은 평생 부끄러웠나 봅니다. 친아들도 아닌데 뼈마디가 아픈 고통을 참아가며 뒷바라지했는데 지금은 아들 녀석과 인연을 끊은 상태예요. 제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위로와 응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집안에서 자라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어요. 중학교를 1년만 다니고 그만두었으니 국졸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15살에 고향을 벗어나 난생 처음 서울이라는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저를 어디서 받아줄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여인숙의 달방을 구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찾아다녔어요. 제 나이가 어려서 선뜻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운명적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답니다. 저를 본 사장님은 제가 많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일자리를 내어주셨네요. 그곳은 화물 트럭이 질비한 회사였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사무일과 화물 트럭의 배차 그리고 격리 일을 맡겨주셨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 일을 헤매고 실수투성이었는데 한 달 만에 감을 잡고 일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취직한 저는 사장님이 자르지 않는 이상 끝까지 버티기로 마음먹었어요. 국민학교만 나온 제가 그만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강산이 2번 바뀔 때까지 변함없는 일상을 지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돈을 벌어서 여인숙을 벗어나 작은 방을 마련하긴 했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열심히 일은 하긴 했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회사와 집만 오가다 보니 친구 하나 없었고 남자는 더더욱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6살의 나이가 되도록 남자의 손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좀 예뻤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제 얼굴과 몸매는 볼품 없어서 평생 혼자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화물회사에 트럭 기사로 일하고 있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성품이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어서 제가 감히 넘볼 수 없었어요. 마음 한켠으로만 좋아하는 마음을 두었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짝사랑을 계속 이어갔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에게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매일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출근하던 그가 후줄근하고 지저분한 몰골로 회사에 나왔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심을 기울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정에 큰일이 벌어졌답니다. 사장님과 그가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는데 그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 기회를 봐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로 했고 며칠 뒤 화물 트럭을 끌고 복귀한 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했네요. 이 기사님, 사장님과 얘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셨다고. 고인이 되신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 고마워요, 진선씨. 제가 경황이 없고 너무 황망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부고를 알리지 않았네요. 위로 감사합니다. 저기... 네? 힘내시라고요. 요즘 이 기사님이 기운이 없으셔서 회사가 우중충해요. 다시 밝은 모습으로 얼른 돌아오세요. 저의 위로와 응원에 피식 웃은 이 기사님은 트럭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 기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찾아왔어요. 저는 수줍고 부끄러워서 말을 걸지 못했는데 그가 먼저 밥은 먹었는지, 퇴근하면 뭐 하는지, 만나는 남자는 있는지 등등 여러 마디의 말을 건넸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커피를 같이 마시게 되었고 퇴근 후 식사도 함께 하기도 했어요. 이 기사님은 진작에 저와 친하게 지낼 걸 그랬다며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자주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야 좋아하는 남자가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니 너무 좋았어요. 이 기사님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갔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친밀하게 지냈더니
이 기사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내밀었어요. 반짝거리는 반지는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 심장을 움켜쥐어서 얼음이 되게 만들었네요. 진선씨, 우리가 만난 지 석 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진선씨 덕분에 많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네? 진심이세요? 애딸린 호래비가 염치 없지만 진심입니다. 저 진선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제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는지 이 기사님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행복하게 해줄 테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2달 뒤 저와 이 기사님은 혼인신고만 하고 그와 아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들은 13살의 사춘기 소년이었는데 다행히도 저를 싫어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 성준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졌네. 오늘부터 아줌마가 성준이와 함께 살 텐데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엄마 환영해요. 남편이 성준이에게 엄마라 부르라고 시켰는지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성준아, 억지로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여긴 너희 집이니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니에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도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 성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은 아이였죠. 그런 성준이와 매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다른 모자지간처럼 사이가 가까워졌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한 가정의 일원이 되었고 어릴 적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실컷 받으며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엄마로 지냈어요. 저는 엄마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수십 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 행복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하는 것에 크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지 얼마 뒤 천지개벽할 큰 화가 찾아왔어요. 화물트럭 운전을 하던 남편이 지방에 운송을 갔다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그이는 저와 아들 곁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이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현실을 부정하며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씁쓸한 장례식장에서 사흘 밤을 슬퍼하며 그이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슴으로 낳은 아들과 둘이 남겨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라고 조언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아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녀석의 엄마로 평생을 살겠노라 다짐과 맹세를 했는데 남편을 잃었다고 버리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언제 떠날 거냐고 묻더군요. 엄마,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는 거죠?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떠나실 거죠? 성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이 엄마는 죽는 그날까지 네 엄마로 살 거야. 그러니 너도 내 아들로 살아줘야 해.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저의 확고한 마음을 전해주자 아들 녀석이 웃기 시작했고 다시 전처럼 모자 사이로 잘 지내게 되었죠. 성준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전교 1, 2등을 하는 수재에다가 취미로 고등학교 문제집을 푸는 아이였죠. 그런 아들을 보니 제가 넋놓고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 있었지만 아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려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돈을 벌어야만 했죠.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식당과 공장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제가 설 자리는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몇 날 며칠을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전봇대에 붙은 벽보를 보게 되었어요. 새 신사를 급하게 구한다고 공고문에는 초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선착순으로 사람을 모집한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오는 기분을 느끼며 이거다 하고 벽보를 뜯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새신사를 구한다는 목욕탕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갔어요. 이윽고 목욕탕에 도착했더니 탈의실로 가서 새신사에게 면접을 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우라가 넘치는 백발의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과 큰 인연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저와 마주한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빤히 보시다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손금을 보아하니 때밀이 할 팔자가 아니네. 때밀다가 목욕탕 타일에 자빠져 죽을 팔자야. 그러니까 다른 일을 찾아보게나.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어르신.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 아들 뒷바라지 하려면 여기에 꼭 취직해야 한다고요. 진심을 담아 말했더니 어르신이 한참을 바라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주걱거리시며 말문을 열었어요. 정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탕 청소부터 해봐. 때미는 건 자네 하는 걸 봐서 결정하겠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 어르신의 제자가 될 팔자일 겁니다. 그렇게 목욕탕에 취직해 매일 탕 청소와 탈의실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곁눈질로 어르신이 세신하는 걸 구경했는데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어르신에게 세신을 받으려고 예약까지 한다고 합니다. 목욕탕 주인의 말을 듣자 하니 어르신이 하루에 벌어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전 어르신의 비위를 잘 맞추고 제자만 된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한 달이 지나도 저에게 떼수건을 쥐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는 건지 정말 손금대로 팔자가 아니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건지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어르신이 저에게 세신 침대에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워봐. 때미는 걸 배우려면 일단 내 손맛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럼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아싸, 이제부터 어르신을 스승님으로 모셔도 되는 거죠? 그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끈기는 있어 보이네. 그 정도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지. 그리고 사실 나는 손금 같은 거 볼 줄 몰라. 진정한 제자를 찾으려고 면접 보러 오는 년들에게 똑같이 말했지. 그런데 다들 도망가고 남은 건 자네 하나야. 그런 거였어요? 전 정말로 때밀이 팔자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수다는 이쯤 그만두고 여기 눕기나 해. 저는 스승님의 말대로 세신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의 손길이 제 등에 닿자 황홀한 비명이 절로 나왔답니다. 어머, 너무 좋아요. 마치 가려운 콧구멍을 긁어내는 기분이에요. 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찌릿해요. 아, 거기요. 더 해주세요. 어머, 나 어떡해. 너무 좋아. 스승님, 기술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좋아? 이년아, 내가 때밀이 경력이 50년이야. 이 바닥에서 나를 이길 새신사는 아무도 없다고. 7년 전 나를 넘어설 뻔한 년이 하나 있긴 했지.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때밀이들이 모여서 대회를 펼쳤는데 다들 내 상대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한 년은 달랐어. 전라도에 짝꿍댕이라는 년이 있었는데 손맛이 나랑 비등했지. 하지만 그 년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2등을 했지. 결국 이 바닥의 유일무이의 1인자는 바로 나, 경기도의 언년이란 말이야. 와, 역시 스승님은 대한민국을 제패하신 분이셨군요. 제가 스승님 손맛을 느껴보니 괜히 1등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를 키워주세요. 저도 스승님처럼 매일 돈 100만 원씩 버는 때밀이가 되고 싶다고요. 처음부터 욕심도 많구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래도 1년 안에 모든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어 주겠네. 자, 지금부터 교육 시작한다. 떼수건 잡아. 네, 스승님.
그렇게 처음 떼수건을 잡고 스승님의 등을 처음 미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스승님은 제 손길이 시원하지 않고 간지럽다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손목 힘이 너무 약하다며 매일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훈련을 매일같이 했답니다. 악바리로 버텨야만 진정한 고수가 된다며 매일 벌을 서며 힘을 길렀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손힘이 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스승님의 등을 미는데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죠. 게다가 떼미는 건 무식하게 힘만 쓰는 게 아니라며 고객이 시원해야 할 살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짚어주시며 거기에 공략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매일 목욕탕 청소를 마치고 스승님의 떼를 밀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손님들의 몸을 밀어줄 날을 그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6개월의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새신사로 나서도 되겠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이야, 넌 배운 대로 잘하긴 하는데 2% 부족하다. 내가 하는 말 명심하도록 해라. 네? 아직도 부족한가요? 아무래도 전 스승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떼를 밀 때는 말이야, 앞판과 뒷판을 똑같이 밀어줘야 해. 그런데 넌 뒷판에만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어. 그건 손님이 민망해할까봐 뒷판에 더 신경을 쓴 거예요. 당연히 민망하지. 그런데 너의 손길로 손님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해. 그게 새신사의 사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명심해라. 앞뒤가 똑같은 때밀이. 앞뒤가 똑같은 때밀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신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셨고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 8순이야. 이제 힘이 들어 못하겠네.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바닥을 휘어잡길 바라네. 스승님, 이대로 은퇴하신다고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제 옆에서 가르침을 주세요. 전라도의 짝꿍대기를 이길 실력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선이야, 네 스승이 경기도 언년이라는 걸 잊은 거야? 너는 이미 전라도 짝꿍대기를 능가했어. 그녀는 너한테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게다. 내가 가르친 이상으로 실력이 있으니 내 뒤를 잇도록 해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가르쳐주고 도와준 스승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스승님의 기술로 대한민국을 제패하겠습니다. 다음날 스승님은 목욕탕에 나오지 않으셨고 저 혼자 손님들을 받아야 했답니다. 스승님이 미리 손님들께 은퇴를 암시하고 잘 키운 제자가 이어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손님들은 줄을 서서 세신을 받으셨어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손님들에게 황홀한 비명을 선물했고 만족한 손님들에게 팁까지 받아가며 성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성준이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과외와 학원을 보내줄 수 있었죠. 그 결과 아들은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알바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등록금과 용돈을 두둑이 주었어요. 그렇게 대학 4년을 마치자 MBA 석사를 받고 싶다는 아들의 부탁에 미국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경기도 언년이인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승승장구했던 제가 충분히 감당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월이 흘러 성준이는 미국에서 MBA 석사를 수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닌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더군요. 생각해보니 아들 나이가 30이 다 되어간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만나서 3년 정도 사귀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요.